안녕하세요. 영화 홈리스 관객과에 되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은선 기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홈리스 개봉일이라 다른 때보다 엄청 긴장하고 계실 거예요. 세 분의 게스트가 입장하실 때 정말 큰 박수와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현 감독님과 전봉사 박정현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극장마다 방역 지침이 조금씩 다른데요. 관객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게스트분들은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것을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촬영하실 테니 진행을 할 거고요. 관객 여러분들은 오늘 Q&A가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홈리스를 쓰고 연출한 임승현입니다. 개봉 날에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네, 저희 영화 잘 봐주셨기를 기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리스에서 고은 역 박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리스에서 한결 역을 맡은 전봉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Q&A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릴게요. 지금 스크린 상단에 오픈 카카오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오늘 홈리스 오픈 카카오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영화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것 그리고 세 분에게 질문 남겨주시고 싶은 점들 남겨주시면 같이 내용을 제가 체크하면서 오늘 Q&A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쾌하진 않은 기분으로 이 영화를 보셨겠죠? 물론 이 세 분을 만나는 일까지 그렇진 않지만 좀 마음이 무겁게 시작을 해서 정말 가라앉는 기분으로 끝난 어떤 느낌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배경이 여름이잖아요. 근데 보통 청춘 세대가 등장하는 여름 하면 이런 톤 앤 매너는 아니죠. 굉장히 청량한 여름이 어떤 공식처럼 박혀 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맞아, 여름은 이런 계절일 수도 있어 라는 걸 제가 오랜만에 실감을 한 것 같아요. 아주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음습하게 만들고 좀 어딘가 사람을 더 되게 지치고 가라앉게 만드는 건 역시 여름인데 그동안의 영화 안에서의 청량한 여름들을 기억하다 보니까 이런 여름을 목격한 지 굉장히 오래됐었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 하게 됐고요. 프로덕션 진행상의 문제로 촬영이 여름에 됐을 수도 있지만 여름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에 좀 더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감독님? 예, 일단은 한결과 고은을 따라가는 이야기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여름이 어떠한 뭔가 어떻게 보면 또 시원하고 바다의 이미지 그런 느낌이 사실은 더 가깝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이라는 계절을 제일 힘들어 하는데요. 왜냐면은 더위를 많이 타서요. 네, 그래서 습하고 더운 뭔가 그런 여름에 이제 이 둘을 따라가면은 이 답답한 상황이 좀 더 잘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름이라는 계절을 선택했고 프로덕션 일정도 역시 여름에 잡혔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른 계절을 고려하신 건 아니었군요. 네네, 처음부터 여름을 생각하고 네네, 작업을 하셨던 거군요. 홈리스라는 제목에서 이미 짐작을 할 수 있다시피 집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집이 주된 이야기가 될 거라는 것을 제목에서부터 명시를 해주고 있는 작품인데요. 보통은 청년 세대의 빈곤 문제를 다루더라도 이게 노동에 대한 문제로 가는 경우가 많죠.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노동에 관련된 이슈로 빠지기가 마련인데 집이 중심에 놓이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이게 빈곤 주거 문제가 아주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는 사실 잘 다뤄지지 않는 청년 세대의 어떤 빈곤 문제이기도 하죠. 집이 중심에 놓이게 된 이야기의 출발점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먼저 좀 풀어보고 이야기를 또 진행해보죠. 네, 일단은 제가 19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이었는데요. 그때 저희 집 가세가 좀 기울어가지고 찜질방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이제 사생활이 없어지는, 그리고 소음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은 굉장히 아늑하고 뭐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쩌면은 그 괴로웠던 그 기억이 좀 강하게 자리 잡았고, 저랑 김승현 작가랑 함께 이 영화를 구상할 때 그때의 경험을 녹여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예분의 고독사 관련된 문제 역시도 저희 그 김승현 작가의 이모 할머니의 어떤 뭐 물론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는 않았지만 혼자 계셨을 때 어떤 사고를 겪으셨고 그때 그 경험을 좀 녹여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구상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승현 작가님, 감독님의 동기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전에 단편 작업부터 쭉 같이 작업을 진행을 하신 적도 있었죠. 그리고 이 작품은 단국대 영화 콘텐츠 전문대학원 졸업작품입니다. 감독님의 장편 영화이고요. 집을 둘러싼 이야기를 만들겠다, 본인의 집에 대한 어떤 생각과 경험을 녹이겠다라고 결정을 한 뒤에라도 집을 둘러싼 생각들을 어디까지 하고 이걸 어떻게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은 사실 좀 길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덜어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명이 겪는 전세 사기에 대한 집을 둘러싼 일단 하나의 배경이 있고, 청년 세대 빈곤 거주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배경으로 제시되긴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도 끊임없이 배경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니,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주거 형태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아주 본격적으로 영화 안에서 이야기가 되진 않지만 고은이 그 전단지 아르바이트 하는 걸 자세히 보면 건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어떤 현혹하는 방식의 부동산 으로서의 집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죠. 집을 둘러싼 한국 사회 이슈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야기를 펼치고 어디까지 좀 정리할까를 고민하는 과정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영화에서는 다양한 주거 형태가 나오거든요. 예분이 사는 단독주택, 그리고 복도형 아파트가 나오고, 그리고 반지하, 그리고 노숙인들이 사시는 그런 쪽방촌까지 여러 형태의 뭔가 주거 형태를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술 감독한테 그 전단지 붙이는 문구까지 또 여러 가지의 뭔가 레퍼런스를 제시해줘서 거기에서 이제 태기를 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좀 더 담고 싶었는데 이야기의 구조상 혹은 진행상 빠지게 된 집에 대한 이슈들도 혹시 또 있을까요? 일단은 집이 아닌 공간도 좀 저희가 많이 촬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영화를 가편을 했을 때 그때 120분 정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영화는 83분이거든요. 그래서 편집 과정에서 사실 좀 많은 것이 좀 변했고요. 그래서 이 인물들이 관객이 따라갈 때 어떤 것을 좀 더 주목해서 보여줄지를 좀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주거 형태가 또 나오는데 그거는 좀 덜어냈습니다. 오히려 좀 그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너무 많아서. 네네. 이야기를 세대별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만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영화 속의 주인공과 같은 연령대의 청년 세대가 이 영화를 볼 때는 어떤 감흥으로 이 영화를 보게 될 것인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두 배우분이 영화 속에 나오는 연령대와 비슷해 보이십니다. 청년 세대이시죠, 두 분이죠. 그래서 이 기획이 어떻게 느껴졌을지도 사실은 궁금해요. 왜냐하면 청년 세대가 바라보는 청년 세대 문제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 윗세대가 쓰는 각본에는 어떤 점에서는 대상화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점에서는 실제 지금 청년 세대는 이렇지 않은데를 고민하게 되는 작품들도 분명히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이런 기획을 담고 있는 청년 세대의 문제라는 점에서 본인 세대의 눈높이로 이 작품을 좀 바라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기획이 처음에 어떤 인상을 좀 받게 했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뭐 뉴스에서 좀 많이 보는 단어들일 수도 있잖아요. 뭐 독거노인의 고독사나 자가 마련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서는 조금 흔하게 볼 수 있는 단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처음에 시나리오 읽었을 때는 저랑 조금 제가 와닿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 고은이로서 그 간절함이 보여질까 좀 많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재개발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단편 소설을 뭐 찾아보거나 그랬던 기억이 있고 꼭 집 문제가 아니어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영화 후반부에 이제 독거노인 사회복지사분이 오셔서 할머니 이민 가셨다라고 거짓말을 했을 때 그럼 취소해드릴게요 라고 간단하게 일이 끝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꽤나 흔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구나를 이번에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전봉석 배우님 답변 듣기 전에 저는 그 장면이 지금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마 그 장면을 보시는 분마다 해석하고 결말의 방향을 예상하시는 게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얘들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상황을 좀 붙잡아 놓기 위해서 언제 한번 주민센터 나오세요 라는 말로 안심을 시켜놓고 가서 경찰을 부르거나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 후반부에 셋이 앉아있는 그 모습이 전혀 화목해 보이지 않고 너무 불안한 상황에서 이 영화가 끝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 같은 게 앰비언스로 들리려나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봤는데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갈 수도 있는 이야기라는 걸 지금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네. 분명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그 밥 먹는 그 무거운 것들이 그 안에 있는 자책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네. 주민센터 직원이 어떤 처리를 했을지는 여러분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전봉석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청년 세대로서 이 영화 속의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기분이요? 저도 저희가 3년 전에 촬영을 했는데 지금 조금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 영화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만큼 와닿지 않았던 것들이 더 많이 와닿는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이게 사실 주제가 저희 소재가 되게 어둡고 무거운 소재인데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쉽게 접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어린 나이에 가정을 이루었거나 그런 친구들을 많이 이제 관찰했고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좀 많이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연기하신 캐릭터들의 이름이 굉장히 예뻐요. 한결과 고은이죠. 이름에 대한 얘기를 감독님 혹시 해주신 적이 있으셨나요? 초반에 몇 번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리스트가 많았는데 감독님께서 이게 가장 이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한결과 고은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고생 한번 안 할 것 같은 이름들이죠. 그런데 온갖 고생을 다하게 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이름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인물들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거의 없죠. 이 둘이 뭐 어떻게 만났을지도 다 관객 각자의 상상이고 이 이전에 어떻게 삶을 꾸려왔을지 뭐 아이는 어떻게 낳았을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상상에 맡겨져 있고
중간중간에 뭐 아버지를 찾아가는 장면이라거나 아니면 입양됐다가 파양됐던 기억을 이야기한다거나 과거의 그런 조각들이 조금씩 등장하긴 하지만 이 인물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정보들이 등장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오히려 좀 상황에 집중하게 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만약에 이 인물들의 백그라운드를 제가 잘 알고 있다면 애초에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행동을 다 판단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애초에 내가 이 모르는 인물들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런 행동을 하지라는 의문 자체가 없이 그냥 상황에 집중하게 만드는 힘 자체는 관객으로서는 있었는데 연기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세팅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어진 정보가 많이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캐릭터 표현을 할 때 가장 힌트가 된 설정 같은 것들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각자 어떤 점에서 가장 크게 캐릭터 연구 힌트를 좀 얻으셨나요? 저는 우선 전사를 설정을 할 때 완전 명확하게 설정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얘네가 어렸을 때 가출팸에서 만났고 이제 한결이는 뭐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이제 가정 폭력도 당했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출팸에 들어갔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는 접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전사 설정 하나. 그럼 각본에서 주어진 그 캐릭터의 묘사 중에서 가장 좀 힌트를 많이 얻은 건 뭐였어요? 우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랑요. 그리고 할머니를 대할 때 이 친구가 그런 설정을 한번 했던 게 또 아버지랑 할머니가 계셨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할머니한테 유독 한결이가 잘 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 남인데.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힌트를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입양을 했다가 입양을 당했다가 파양을 당하잖아요. 그 장면, 그 대사를 보고 좀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은이가 왜 그렇게 안정적인 집에 집착을 하는지, 우리미를 어떻게든 나처럼은 살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큰 욕망? 있기 때문에 고은이가 그런 집에서든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했던 게 이제 시나리오상에서는 가장 큰 힌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꼭 미이거나 뭐 밥을 먹여야 하거나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한순간도 아이를 곁에서 떨어뜨려 놓지 않죠. 그런 것도 아마 방금 말씀하신 표현의 일부였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우리미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컸는데 이때 캐스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요. 어린이보다 아기 캐스팅이 진짜 어려웠거든요. 제가 코로나 다 나았는데 감기침 후유증이 남아서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혼자 아기를 캐스팅을 했었어요. 원래 픽스가 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상상했을 때 이제 두 배우님하고 붙였을 때 가족의 느낌이 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이제 아기 배우님을 캐스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프로젝트실에서 같이 이제 만나서 거의 한 3주, 4주 정도를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너무 우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이제 정혜원 배우가 계속 안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니 어머님하고도 이제 말씀 나눠서 계속 이제 만나게 했는데 결국 그 친구의 뭔가 그때 아마 낯을 제일 많이 가리는 시기였나 봐요, 그 친구한테는.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서도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뭔가 촬영이 좀 어렵겠구나라는 예상을 해주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오디션을 보자라고 이제 배우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때는 배우님들하고 같이 오디션을 봤어요. 그래서 한 10친구 정도를 본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그때 유일하게 지금 우리미가 된 신현서 배우님이 자기가 먹던 과자를 저한테 줬어요. 네. 뭐 그때 저는 일부러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 수염이 제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수염을 엄청 길렀어요, 일부러. 그래서 너무 울었으니까 친구가. 그래서
저의 그 외형적인 그 이미지를 보고도 울지 않으면은 괜찮겠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서 갔더니 그냥 저한테 웃으면서 먹던 과자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 이미가 될 수 있을지 몰라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세 분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꼭 과자를 주어서가 아니라 가족이 된 모습이 너무 잘 어울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그 아기를 캐스팅할 때 감독들이 정말 갖가지 노하우를 씁니다. 왜냐하면 성인 배우들이나 어린이 배우들처럼 대사를 시켜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어린이가 어떤 연기력을 보여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으로 아기들을 캐스팅을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홈리스의 경우처럼 뭐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 뭐 울지 않는 아이를 캐스팅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가까운 예로는 그 최근에 개봉했던 고레데로카즈 감독의 브로커에도 아기가 나오죠. 근데 그 아기의 경우에는 소리에 잘 반응하는 아이로 캐스팅을 했다고요. 어쨌든 소리가 나면 그걸 쳐다봐야 되는 아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기준으로 아이와 닮은 건 상관없다. 이런 기준으로 그 아이를 캐스팅했다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여기서 그 중요한 집 공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 봐요. 이전에 그 할머니인 예분이 살고 있었고 이후에 한결과 고은 가족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집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묘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감독이라면 미술 감독과 이 집을 어떻게 상의했을까를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너무 아늑한 느낌이 들어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오싹하게 시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기운이 돌아도 안 될 것 같고 그 미술의 접점을 찾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겠다라는 예상이 되더라고요. 집에서는 좀 어떤 느낌이 풍겨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미술 감독님과 어떤 이야기 나누셨나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프로듀서님하고 로케이션 다 직접 돌았는데 서울일 때는 일단은 구옥이 남아있지를 않더라고요. 구옥이 남아있더라도 그 골목이 주는 이미지가 너무나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시야를 넓혀서 경기권이나 인천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인천으로 가니까 그 옛날 구옥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갔는데 도저히 이제 남자 둘이서 성인 남자 둘이서 문을 두들겨서 이제 계속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을 안 열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동산을 컨택해서 이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돌아다녔는데 이제 한 집을 추천을 해주셔서 거기를 가게 됐는데 정말 기가 막힌 우연으로 그분 이제 할머니 혼자 사셨는데 그분도 이제 독거노인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의 안내로 집을 들어갔는데 그 공간이 되게 묘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문을 열어주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그때는 이제 2층 집이었을 때 계단을 타고 올라갔을 때 발을 디딜 수 있는 천장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만 유일하게 천장이 뻥 뚫려 있는 특이한 구조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괴상하다, 괴이하고 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우드톤의 따뜻한 느낌도 나서 여긴 좀 의문스러운 느낌이 났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에 비해서는 이제 예분이 거주하고 있는 둘이 이제 누워있는 그 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전 새하얀 벽지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미술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미술팀, 연출팀, 제작팀 모두 붙어가지고 그 벽을 좀 그 말 써도 되나요? 약간 간지 작업을 했는데 그런 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일부러 풀을 자라게 해가지고 조금 어떻게 관리가 좀 덜 된 느낌을 나게 했고 어떤 부분은 좀 깨끗하게 치운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채팅방에도 집 어떻게 찾으셨냐는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으로 아마 궁금증 해소가 되셨을 것 같고요. 영화를 볼 때 또 기본적인 촬영 컨셉트를 몇 가지를 좀 논의하고 찍으셨겠구나. 물론 카메라를 어떻게 세팅할 것인지 정하는 건 영화 촬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받게 되는 영화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픽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고정한 채로 인물들을 찍지 않는다. 상황을 찍지 않는다라는 규칙을 지키는 영화처럼 보였고 또 하나는 어딘가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물들의 상황을 보여준다. 그걸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건물
안에서 바깥에 있는 인물들을 바라보는 식의 어떤 촬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의 이런 기본적인 규칙들 안에서 움직인 카메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촬영 감독님과는 또 어떤 논의들을 거치셨는지 몇 가지 기준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영화의 예산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리고 그 때문에 이제 회차도 되게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6회차였군요. 16회차에 찍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방법은 핸드헬드로 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촬영 감독님도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정원 촬영 감독님이었는데 예, 정찰감님 같은 경우도 핸드헬드 촬영이 지금 이 도인물을 따라다니고 뭔가 유목하는 이들을 잘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예, 저희들은 이제 핸드헬드 촬영을 선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제 이번 영화가 어쨌든 첫 장편인데 그 전에 찍었던 단편 영화 같은 경우는 항상 그림 콘티를 다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해서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거기에 좀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을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줄 콘티로 다 그렸고 플로어 플랜도 굳이 그리지는 않았었고요. 촬영 감독님하고 그때 가서 현장을 보고 인물을 따라가는 때 어떻게 하면은 더 카메라가 효과적으로 보일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촬영 감독님의 뭔가 그 모빙이 예,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플로우 플랜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그 촬영을 할 때 이 촬영을 어떻게 할지를 매번 그 회차별로 정리를 하는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운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 스태프들이 모여서 하는 작업들이니까요. 이 영화가 또 특이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이 인물들을 쫓아가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장르적인 성격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자세히 보면 2층에 올라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몇 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푸른 수염 같은 동화가 생각나기도 하고 문을 열었을 때 어떤 벌어진 아주 무서운 일들을 겪게 되는 인물들을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 죽음을 목격했다라는 사실을 한결이 일단 숨기고 있기 때문에 스릴이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근데 그 전반적으로 장르적으로 이건 좀 스릴러의 결을 가져가고 싶다라는 무드를 처음부터 좀 지향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야기를 발전시키다 보니 이런 좀 세팅들이 가미가 된 건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장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공포 장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원래 이 영화의 기획이 완전 초고가 공포 영화였어요. 원래는. 그래서 예분의 형체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좀 더 그 한결이 좀 더 뭔가 광적으로 변하는 약간 그런 공포 영화였었는데 이 영화를 시나리오를 디벨롭하는 과정 안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와는 좀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장르적인 장치가 오히려 방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좀 걷어내자라고 이제 작가와 이야기해서 이제 오히려 그런 장치를 빼는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느낌이 아직은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건 저희 취향이기 때문에 그게 걷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묻는 거는 당연했던 것 같고 원래 시나리오는 시간 순서대로 완전 선형 구조의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한결이가 돈을 구하러 가는 곳이 원래는 이제 가출팸을 만나고 그리고 할머니를 만나고 죽음을 목도하고 그리고 병원으로 가는 원래 그런 구조의 영화였는데 편집을 하면서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과연 나는 재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그런 장르적인 부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편집을 하면서 많은 것이 빠지고 순서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때 기준은 어쨌든 조금 더 장르적인 성격을 도드라지게 만들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기도 했겠군요. 편집을 하실 때. 맞습니다. 네. 영화에 음악이 하나도 없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음악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앰비언스라고 하는 현장음으로만 이루어진 영화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면마다의 사운드에 정말 귀를 고추세우게 되는 영화이기도 하죠.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 영화의 설계 중에 하나는 초인종 소리입니다.
초인종 소리를 굉장히 활용을 잘하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영화였어요. 근데 그게 항상 한결의 상황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장면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한결이 자고 있죠. 그리고 초인종 소리가 먼저 들려요. 그러면 한결이 일어나면 무언가의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번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어쩌면 초인종은 한결의 무의식을 계속 건드리는 어떤 소리이구나라는 생각으로까지 하게 되는데 이 초인종의 활용에 대한 생각들도 궁금해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운드 활용이었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음악을 아예 배제하고 이 영화를 기획을 했었고, 그리고 이들이 밖에 있을 때는 소음이 되게 가득 차 있거든요. 그건 이제 믹싱하는 이제 기사님하고 그 디자인을 했었고, 이제 반면에 예본집에 들어왔을 때는 완벽하게 소음이 차단된, 오히려 앰비어스를 걷어낸, 또렷하게 대사만 들리기 되게 그렇게 되기를 원했었고, 2층 공간에 갔을 때는 실외기 소리가,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계속 들리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을 했었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초인종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벤트로서 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날카로운 소리, 그러니까 날카롭게 들리는 초인종을 골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초인종 같은 경우는 한결이한테 엄청 프레스를 주지만 세 번째는 이제 고온까지도 이제 가버리는 그런 장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초인종은 그 할머니와 느슨한 판타지, 그러니까 초밥을 먹을 때 갑자기 등장하는 것 같은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다가 초인종이 울리고 이 가족에게 그 주민센터 직원이 찾아오는 소리로서 이 영화 안에서 활용이 되죠. 이 두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들은 각자의 상황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도덕적인 방식이 조금 다른 인물들인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한결은 계속 도덕적인 딜레마를 안에서 계속 겪어요. 예를 들면 집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이한테 떡볶이를 배달하는 장면이 있죠. 그때 떡볶이는 분명히 10,000원인데 아이가 물색 없이 50,000원을 준단 말이죠. 그럼 지금 찜질방에서 자야 되고 하루하루 생활이 힘든 사람한테 그 40,000원이 얼마나 큰 유혹이겠어요. 그래서 한결은 다시 돌아가죠. 물론 영화에서 그 돈을 돌려줬는지 돌려주지 않았는지는 보여주진 않지만, 그리고 할머니 시체를 발견한 날은 사실은 지갑에 손을 대기도 하죠. 그러니까 뭔가 도덕적인 판단이 굉장히 모호한 인물이기도 해요. 고은과 싸운 날 밤에는 가게에 가서 어쨌든 털어오는 까지 서슴지 않죠. 하지만 그때마다 좀 괴로워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한결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고은은 그런 모습이 좀 덜 보이는 인물입니다. 여기 있는 동안 뭐 배치 조금 바꿔보는 거 어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오히려 과감하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도덕적인 상황에 처한 인물들의 태도가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데 두 분은 그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이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은 뭐였을까요? 각자가 연기한 인물의?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한결이는 태생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유일한 어른인 할머니를 이렇게 잘 말씀도 잘 들어주고 심부름도 서스럼 없이 해드리고, 그래서 한결이는 선한 친구인데 계속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도덕적인 딜레마에 얘가 이제 빠질 때 저는 근데 그 어린 아이의 그 돈은 돌려줬다 생각을 했고, 이제 할머니 지갑에 손은 댔고, 그리고 이제 그 가게에서 마지막에 그 금고 턴 거는 저는 가져가지 않았다는 설정으로 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큰 마음을 먹고 빼긴 했지만 그 돈을 가져가진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우리 여기 사는 동안 가구 배치 좀 바꿔볼까라는 대사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좀 이해가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남의 집에 이제 잠깐 빌려서 사는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이 쉽게 나올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고은이라면 일단은 너무 갖고 싶었던 집이었을 거잖아요. 우리미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사실 너무 어린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19살이었는데 이제 인물 설정상 그런 19살의 어린 부모가 된 고은이라면 그 한 달만이라도 정말 이 집이 내 집인 것처럼
바뀌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덕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고은이한테 최우선이었던 건 오리미를 위한 집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결에 비해 좀 덜 그게 이제 눈에 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은이가 그 대사를 할 때는 전 첫 장면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첫 장면이 모델하우스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런 데 많이 다녔을까, 이 둘이 얼마나 이런 집을 꿈꾸면서 많이 생활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처럼은 안 돼도 본인이 좀 편하게 구조를 바꾸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드는 장면이긴 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캐릭터에게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궁금했던 건 전봉석 배우가 연기한 한결이 한 번도 폭발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거? 전 이게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화가 나는 상황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돈을 빌리고 싶은데 안 빌려주는 사람도 그 사람의 사정이긴 하지만, 보통 그럴 때 우리는 영화에서 그 사람을 패버리는 인물들을 발견하곤 하죠. 돈 왜 안 줘?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그렇다거나, 아니면 고은과의 상황이 답답하긴 하지만 저는 고은에게 화를 내고 폭발한다기보다 자기가 벌려놓은 상황을 계속 책임지려고 하는 면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결이 계속 참고 좀 그 상황을 묵묵히 견디는 인물? 이런 인물이라는 점은 어떻게 느껴졌어요? 좀 답답한 면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답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원래 제 성격이 막 폭발적인 그 화를 내질 못해서 그러는데, 말씀드렸듯이 한결이는 일단 선한 친구여서 근데 저는 한결이가 화를 많이 냈다고 생각해요. 얘가 낼 수 있는 그 최대치의 분노를 표출했던 게, 예를 들면 이제 영화 후반부에 한결이가 집에 들어오는데 고은이가 짐을 다 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싸움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한결이가 우리 뭐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하냐, 우리 민 어떻게 하냐, 우리처럼 키워야 되는 크잖아, 막 이런 말 할 때가 저는 그 순간이 한결이가 폭발했던 순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가장으로서 일단 막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막 어쨌든 비록 어리지만 이 친구는 가장이기 때문에 그런 폭발적인 화냄 뭐 이런 거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고은의 경우에는 굉장히 인상적인 씬이 하나 있죠. 정원에서 풀을 뽑는, 유모차를 닦고 있었나요? 뭐 이렇게 풀 앞에 유모차를 닦고 있다가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서 쭉 둘러보다가 가족 사진이 걸려있는 벽의 벽지를 정말 신경질적으로 뜯어내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은 어떻게 해석하고 연기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아까 말한 대사보다 저는 이 씬이 더 어려웠을 거란 생각도 들거든요. 이때 마음은 뭐였을까요? 일단은 그 집에서는 그 벽지를 뜯은 이유는 사실 그 전 장면에서 유치원복을 입은 아이가 막 뛰어가잖아요. 유치원복을 입고 있었죠. 그 아이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뭔가 결심을 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남들이 하는 평범한 거 나는 왜 할 수 없지? 라는 생각이 쌓이고 쌓이다가 문득 그 집을 그런 마음으로 유모차도 훔쳤고 집으로 돌아왔고, 근데 이제 제가 해석하기에는 분명 조금의 두려움은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집에서 과연 살아도 되는가. 근데 이제 그 벽지를 애써 뜯으면서 이 집에서 어떻게든 버텨내겠다 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연기를 했던 제 생각은. 네. 영화의 결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결말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게 되게 논쟁적인 결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애초에 이 결말이 최초였을까? 다른 식의 결말을 고민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쭉 돌이켜보면 거의 바닥을 박박박 닦던 밤부터 사실은 이 결말로 가고 있죠. 박박 닦고 있을 때 갑자기 멍하니 앉아있던 한결이 할머니와 그 대화를 하게 되는 아주 느슨한 판타지 씬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들 집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초인종이 한번 울리고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요. 이 흐름으로 결론에 가기까지 고민들도 굉장히 많으셨겠죠, 분명히. 이 같은 결말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들이 궁금해요.
아주 많은 과정이 있었겠지만 일단은 되게 많은 그 결말들이 존재했었고요. 저도 지금 기억을 해보니까 한결이 이제 그 집에 홀로 남고 우림과 고은이 떠나버리는 결말도 있었던 것 같고, 고은을 이렇게 보내고 한결이 혼자 이렇게 잡혀가는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결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 결말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초반부에 이제 등장하는 그러니까 첫 씬이죠. 첫 씬에 등장하는 모델하우스 씬이 만들어지면서 이 결말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왜냐면은 이들이 되게 욕망하고 있는 공간이 어쨌든 집이라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이제 취미처럼 항상 보러 다니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집을 마지막에 비로소 얻어서 똑같은 구도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지만, 마지막 엔딩 타이틀이 떴을 때 이들이 집을 가졌지만 사실 집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말을 이렇게밖에 지을 수 없겠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분은 이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우선 열린 결말이라서 너무 만족스러웠고요. 저는 이 질문을 전에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마 계속 받으실 거예요. 네. 저희가 감독님이랑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이제 홈리스 만약에 2를 찍게 된다면 한결이는 이제 감옥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잡혀갈 것 같습니다. 저대로 계속 저 집에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못 살 것 같아요. 네. 저도 뭔가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밥을 먹는 그때 연기했던 저도 참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들이 정말 경찰서에 잡혀갈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아마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죄책감이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신문이나 뉴스 사건으로 등장을 한다면 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었고 왜 저 집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도덕적인 마음까지 실리진 않겠죠.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신고하지 않고 뭐 아기를 데리고 들어가서 뭐 뻔뻔하게 살다니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막 댓글에도 달리겠죠. 근데 사실은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사정들이 있고 무관심 때문에 가려졌던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말이기도 하죠. 이대로 끝나버리지만 여기는 감춰진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말의 방식이기도 한 것 같고요. 채팅방에 여러 가지 질문들 올라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할머니와 배달원 한결을 연결하는 음식으로 초밥을 활용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손을 번쩍 든 무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초밥으로 설정한 이유가 김승현 작가 같은 경우는 할머니 밑에서 이제 자랐는데 이제 이야기해줬을 때는 정말 그 노인분들이 가장 불편하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말랑말랑한 초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쨌든 초밥이라는 음식이 그렇게 또 저렴한 음식은 또 아니고 혼자 먹기에는 또 용이한 음식이지만 또 같이 먹었을 때도 또 어떤 의미가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홈이라는 대한민국 신분께서 아까 고은의 벽지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그건 아까 답변을 들으셨을 것 같고요. 한결은 할머니의 두 번째 전구를 갈아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아마 느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한결은 어땠을까요? 크게는 아니지만 그 할머니한테 그 죄책감까지 아니고 죄송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계속 자주 뵙는 분인데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가야 되니까 그 죄송한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또 같은 대한민국 시즌에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처럼 혼자 살지 않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로 고아 출신이라는 정보를 둘이 살짝 준 것 같은데 한결의 아버지도 혹시 한결을 입양했던 걸까요? 라는 질문을 또 추가로 주셨네요. 아닙니다. 한결 같은 경우는 친부이고요. 정모석 배우가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은 정말 폭력을 당했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한결 자기 자식을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 없는 살림에 참외까지 사가지고 문 앞에 걸어놓고 오는 한결은 참 유도리가 있는 청년이죠. 피스메이커 프로도라는 질문을 쓰신 분께서 두 배우님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씬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많은 장면들이 다 기억에 남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거 듣고 생각난 게 그 한결이가 아버지를 찾아갈 때 참외를 들고 가잖아요. 그때는 사실 그게 실루엣 씬이고 뭐 얼굴을 딴다거나 대사가 막 크게 뭐가 있는 게 아닌데 그 장면 찍을 때 저희가 뭐 현장이 되게 좀 많이 열악했어요. 실제로 그 얘기해주세요. 그 좀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랑 그 쪽방촌에 살고 계신 분들이랑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막 경찰차 막 2대씩 오고 촬영 중단될 뻔하고 막 이런 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 장면을 찍다가 전혀 의도하지 않고 계산도 안 했던 감정이 올라왔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 장면 볼 때 혼자 좀 짜릿하다 해야 되나 약간 되게 만족하면서 봐요 그걸. 현장의 아수라장을 이기고 내가 이런 장면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힘들었고 그리고 한결이로서도 이제 감정이 되게 뭐가 훅 올라와서 그 아빠 나 한결이야 하는데 그 뭉클함이 훅 올라왔었어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마주치는 것보다 마주치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덩그러니 걸려있던 참외가 정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씬이기도 합니다. 장현 배우는? 네. 저는 유모차를 훔치는 그 장면이 좀 촬영할 때가 아직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촬영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 이제 그 복도식 아파트에서 혼자 좀 동선을 생각하려고 그냥 그 아파트랑 그 훔칠 유모차랑 좀 이렇게 좀 천천히 훑어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그 연기를 준비할 때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울컥 올라오면서 저 그때 울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고은이로서 눈물이 났다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그 고은이는 그 유모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그 생각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 고은이가 안쓰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촬영을 할 때 이제 제 개인적인 감정들을 좀 지우려고 많이 애를 썼던 장면이어서 아직도 그 장면을 촬영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고은이가 어떤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길래 네. 아까 말했듯이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남들이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평범해서 너무 일상적이라고 느끼는 것들을 고은이는 너무 동경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조차 너무 고은이가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배우분들이 지금 울먹거리고 계시니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두 배우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떨고 있는 어피치님께서 주셨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캐스팅된 배우님은 정연 배우님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유리의 여름이라는 단편 영화를 봤었는데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와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제가 느꼈던 인상이 뭐냐면 여고생 역할이었는데 되게 단단한 연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저분을 언젠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때 저희 대학원에서 배우님들 이렇게 뭐라 되죠? 이렇게 오디션을 이렇게 오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연 배우님이 이메일을 보내셨죠. 필름 메이커스에 올렸는데 네네. 그때 그걸 보고
바로 연락을 해서 미팅을 잡고 한 번 리딩했나? 그리고 같이 하자고 그냥 바로 얘기를 드렸고 전봉석 배우님은 마찬가지인 그 오디션을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때 저희 그 대학원 동기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스텝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동기가 실수를 해가지고 시나리오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즉흥으로 이 대본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사실 생긴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정봉석 배우를 봤을 때 저 눈이 되게 소처럼 또 뭔가 착하게 보여서 한결에 뭔가 외형을 지녔다. 근데 그때도 이제 제가 설정했던 한결은 삭발머리 한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머리를 해서 머리를 잘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결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왜냐면 그때 시나리오를 못 본 상태에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100%를 보여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같이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죄송하지만 다음 날에 한 번만 더 볼까요? 해가지고 정연 배우님하고 같은 방식으로 그 시나리오를 풀어드리고 그때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노량진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 그거 하다가 쫓겨났나? 쫓겨나가지고 저희 집에서 했어요. 또 결국 집에 가서요 하게 됐는데 또 저희 강아지가 또 막 오션을 또 방해한 거죠.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 미안함이 생겼고 한 번 더 봐야겠다 해가지고 한 번 더 보고 결정을 하게 됐죠. 왜 결정을 하게 됐냐면은 정봉석 배우님이 저만큼 혹은 저 이상으로 이 역할에 되게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헤어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를 느꼈는지 머리를 이렇게 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세 번째 연기를 봤을 때 한결 같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한결을 생각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연결되는 이 마지막 질문을 이걸 한번 드려볼까요? 두 배우분들이 만약 실제로 영화 속에서 본인이 맡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도 아마 앞으로 계속 받으시겠죠? 네. 저는 좀 제도적인 그런 방안들을 찾아볼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촬영은 끝나고 개인적으로 막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가 그 복지회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되게 지원이 많더라고요. 은근히 많은데 모르잖아요. 얘는 한결이랑 고은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변에 알려줄 사람도 없었고 선생님이나 어른도 없었고 부모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그걸 이용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저라면은 그런 제도적인 그런 해결책들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야무지게 제도적인 해결책들. 네. 근데 저도 생각이 같거든요. 항상 이제 고은이를 처음 신화를 받았을 때 왜 분명히 지원을 어디선가 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지만 고은이의 상황은 또 다르니까. 근데 이제 저라면 비슷하게 이제 좀 이런저런 지원들을 아무데나 찾아가서라도 물어봤을 것 같아요. 진짜 파출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을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아요. 좀. 너무 막막한 상황이라 또 극중 인물들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또 그때는 생각이 안 났을 수도 있을 만한 어떤 상황들이 있기도 하죠. 보는 사람들은 왜 안 찾아가지? 왜 그걸 알아보지 않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막상 그게 내 일이 되면 어떤 식의 상식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죠. 아마 이 둘에게도 그런 상황들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늘 개봉일 기념으로 홈리스 개봉 이후에 첫 집위를 이 팀이 오늘 치르셨습니다. 네, 이후에 홈리스 오늘 개봉했으니까요. 영화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에 많은 입소문을 내주셔서 이 세 분께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봉석 배우님부터 해주실까요? 오늘 평일이죠? 네, 평일인데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이렇게 개봉일인데 개봉일날 이제 모시고 지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앞으로도 영화 저희 개봉하고 나서도 일정이 되게 많아요. 무대 인상, GV 잡혀있는 거 많으니까 그거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너무 떨어가지고 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영화 재밌다고 소문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관객분들한테 이렇게 공개가 되는 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인데 사실 되게 믿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뭐 개봉을 하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고 근데 그게 좀 어떤 사정 때문에 뭐 안 됐었기도 했었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막 스쳐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믿겨지지가 않고 전봉석 배우님이 처음 이 영화를 오디션 보러 왔을 때 미필이었어요. 근데 이제 군필이 되었고요. 종현 배우님은 대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분이셨는데 이제 졸업을 이제 곧 앞두고 있고 현서는 이제 아장아장 기어 다니다가 뛰어다닙니다. 이제 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기다려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저희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고 관객분들이 이 배우분들을 오래도록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갑자기 이게 궁금해졌는데 감독님께 그 사이에 생긴 변화는 없나요? 저는 영화를 한 편 더 찍었고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 상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부국제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신 양희지와 물비늘이라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홈리스에 더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